안녕하세요. 지민리 라디오입니다. 연휴 당일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출근할 생각을 하면 아이고 골치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unofficial, 비공식적으로는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에도 바람이 아주 차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에 입는 패딩 조끼를 입고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 옷들을 다 세탁해서 안쪽에 걸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휴를 만났을 때 어떤 타입이신가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 하면서 여행 가방을 꺼내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야, 드디어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 날이구나 하고 집에 계시는 편인가요? 저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집에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롱 위켄드가 되면 맨하탄이 텅 비어있죠. 그걸 즐기는 맛이 또 괜찮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과 집에 있는 사람,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연휴에 여행 가는 사람들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외향적인 경향, extroverted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얻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아주 많죠. 여행 그 자체가 모험이고 새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휴가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또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가보는 도시, 생소한 음식, 그리고 낯선 거리, 이런 게 오히려 더 설레고 즐거워집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가든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떠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에너지를 밖으로 뻗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연휴에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내향적인 성향, introverted가 많이 있는데요.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고 익숙한 환경,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죠.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멀리 가봤자 피곤하기만 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 집이 편한 거죠. 연휴 동안 밀린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또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은 내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오, 진짜 맞아요. 저는 이번 연휴에 이런저런 일들을 책상에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연휴 때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겠죠. 이번 연휴는 이렇게 보냈다면 다음 연휴는 또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집에만 있었다면 어디 나가보는 거죠. 또 늘 여행을 갔다면 다음에는 집에서 음악도 듣고 여유롭게 지내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몸도 마음도 제대로 충전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결혼식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아버지 결혼식 주례사 이렇게 쭉 써 있는 걸 보니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또 어떤 주례사들은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한 여성이 24시간 결혼이 하루도 가지 못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해서 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I had a really short marriage. It wasn't even 24 hours. 저는 정말 짧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갔거든요. 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6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연애를 해온 남자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We got married and had a beautiful wedding. 결혼식을 정말 아름답게 치렀습니다. We had a ceremony, did the photos. 예식도 했고 사진도 찍었죠. He was beautiful during the photo shoot. He was the love of my life. 사진 찍을 때도 정말 다정했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결혼식 날. 그날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랑이
없어졌거든요. He was gone for the reception. 피로연 때도 신랑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첫날 밤에도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고 났는데 He just disappeared. 그냥 사라졌어요. I didn't hear from him for months. 몇 달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물론 신랑이 없으니까 신혼여행도 취소했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 계속 남편의 행방을 물으면서 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정말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성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He was seeing somebody else the whole time, but he let us get married. He didn't want to be with me. 내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한 거죠, 나랑.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상대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여성의 사촌이었대요. 라디오 DJ 3명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I don't see him or my cousin. That would be really awkward. 지금은 그 남자도 또 내 사촌도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민망한 상황이니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지금 이혼 절차를 마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됐다고 말은 했지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DJ들이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No! 라고 바로 대답을 했대요. 다른 사람 있으면 결혼식을 아예 하지 말지 왜 결혼식까지 사진까지 찍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이 여성의 마음이 잘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맞아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쭉 들이키셨나요? 미국의 동네마다 맥주 양조장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로컬 브루어리에서 온 것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 생산된 domestic beer가 있고요. 또 네덜란드나 독일, 또 멕시코에서 들여온 imported 맥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맥주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orever Chemicals. Forever Chemicals는 영원한 화학물질, 없어지지 않는 거죠. 몸에 계속 남아있는 거. Forever Chemicals found in American beer. The worst is brewed in this part of the country.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Forever Chemicals가 없어지지 않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맥주는 요 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맥주 23종을 대상으로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95% 맥주에서 PFAS, Forever Chemicals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죠. 환경에도 오래 남는 특성 때문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PFAS, 암, 또 여러 가지 근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맥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PFAS 수치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맥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수돗물이 주요 오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지역의 수돗물 속의 PFAS 농도하고 그 지역에서 만든 맥주 속의 PFAS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 수준을 보인 데는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의 Cape Fear River Basin 인근에서 생산된 맥주들이었습니다. 또 미주리 지역의 샌루이스 카운티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에도 상당한 수준의 PFAS가 들어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맥주야?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인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어디에서든지 PFAS가 들어간 맥주를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맥주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맥주 0.95리터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물 2갤런이 든대요. 2갤런이면 한 거의 8리터 정도 되죠. 물의 품질이 맥주의 품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가 수돗물 시스템의 3분의 1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천만 명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PFAS의 수돗물 때문에 노출돼 있다라고 밝혔죠. 특히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오염도가 아주 높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뉴스는 맨하튼에 나오는 수돗물에서는 PFAS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으니까 맥주 제조사에서 수돗물 품질 관리에 좀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 Forever Chemicals, PFAS는 맥주나 수돗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빗물에서도 PFAS를 발견했고요. 컨택트 렌즈, 치실, 휴지, 샴푸 같은 일상용품에도 이 Forever Chemicals, PFAS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PFAS에 노출되는 걸 줄일 수 있을까요? 물에 들어있는 건 끓이는 것만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PFAS를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죠. 그냥 정수기가 아니라 PFAS 같은 특정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말 좋죠.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맥주를 고를 때도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멘사 회원 있나요? 제 주변에는 멘사 회원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저도 시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 IQ 테스트 한 게 좀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 IQ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누가 멘사 자격증을 보여주면 좀 탐난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멘사의 최연소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아이가 있습니다. 몇 살이냐?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this gifted boy became youngest ever Mensa member at age 2. 2살이에요. It's a very unusual accolade. 2도를 이제 막 지난 꼬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단체, 바로 멘사의 최연소 회원이 됐습니다. 영국에 사는 조셉 해리스 버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이전의 최연소 기록은 미국 켄터키의 아이슬라 맥냅이라는 2살 195일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 사는 조셉이 2살 182일로 멘사 최연소 가입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멘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고 IQ인들의 모임이죠. 표준 IQ 테스트 상위 2% 안에 들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개 IQ 132 이상이 기준인데요. 이 조셉 해리스 버틸, 2살짜리 아이의 정확한 IQ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멘사 측에서는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accomplishment can give him a sense of pride when he is older.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지금 이렇게 성취한 걸 자랑스러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It's a very unusual accolade and the credit is all his 라고요. 정말 너무 영광스럽지만 이 모든 공은 온전히 이 아이의 것입니다 라고 기네스 월드 레코드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기가 언제 몸을 뒤집었는지,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하시겠죠? 생후 5주 만에 몸을 뒤집었고요. 7개월 됐을 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21개월 됐을 때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내서 읽었고요. 2살 3개월이 됐을 때는 아주 유창하게 틀리지 않고 10분 동안 계속 책을 줄줄줄줄 읽었답니다. 그리고 2살 3개월 때 숫자를 100까지, 1부터 100까지, 그리고 100부터 1까지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모두 셀 수 있었고요. 5가지 다른 언어로 숫자를 1부터 10까지 셀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맨사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셉은 모르스 부호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스 문자도 배우고 주기율표도 외우고 있고요. 새로운 언어들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수학 문제 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요리도 좋아하고요. 또 종이비행기를 잘 접어서 이 아이가 접은 종이비행기가 제일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심도 있고 재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도 잘 갖고 논다고 해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요. 뭐를 배울 때 뭐 체스를 배우든 처음 보는 단어를 배우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파고든답니다. 이제 3년도 안 사는 애가 뭐든지 개념을 파고들어서 복잡한 것에서 기쁨을 느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맨사 회원 조셉.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갈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 영화 보셨나요? 거기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나오죠.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이 노래요. 줄리 앤드루스와 같이 이 노래를 부른 배우는 바로 딕 밴 다이크인데요. 지금 99살입니다.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데 딕 밴 다이크 99 reveals the heartbreaking curse of living to almost 100. 장수의 기쁨과 동시에 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거의 100세에 이른 자신의 삶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했는데요. 최근에 LA시에서 가까운 말리부에서 팬들하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세가 다 되도록 살았는데 삶을 저주라고 표현했느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수하는 삶의 저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냐고 물었더니 Well, life's been good to me. I can't complain. 별 큰일 없이 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게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딕 밴 다이크는 2012년에 결혼을 또 했죠. 지금 아내는 46살 어린 53살 여성인데요. We get along so well. 우리는 정말 잘 맞고 잘 지냅니다. We just care about each other so much. 우리는 서로를 정말 아껴주거든요. Everybody said it wouldn't work. 모두들 이 결혼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라는 말도 했는데요. 딕 밴 다이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99살인데요.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꾸준히 가고 있답니다. I've always exercised 3 days a week. We go to the gym still. And I think that's why I'm not stove up like my equals.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합니다. 지금도 gym에 가거든요. 아마도 그게 like my equals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동년배들하고 다르게 몸이 뻣뻣하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장수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인생에 감사하면서 사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혈압 좀 가끔 재고 계신가요? 내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중간중간 체크업을 해주면 좋죠. 이번 얘기는요. 고혈압인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Four tasty snacks can significantly lower blood pressure, just as well as medication.
맛있는 달콤한 간식들이 혈압약만큼 효과가 있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근데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이어서 여기엔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간식들이 그 주인공일까요? 바로 tea, dark chocolate, apples, 그리고 grapes. 차, dark chocolate, 사과, 그리고 포도인데요. 그냥 평범한 것 같은 이 간식들이 심장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에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에 실렸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식품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보였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 말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식단으로만 혈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네 가지 간식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혈압을 낮춰줄까요? 핵심은 flavontriols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의 한 종류인데요. 연구 참여자들이 이 성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압이 쭉 내려가는 게 혈압약 복용했을 때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이 성분이 혈관을 더 쉽게 이렇게 확장되도록 도와주고요. 그렇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혈압 내려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연구진은 다크 초콜릿은 한 2온스 정도, 56g, 차는 석 잔, 그리고 사과는 중간 크기로 2개 정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 차, 사과, 그리고 포도를 즐겨 드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심장 건강 효과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고 다크 초콜릿을 먹는 건 기분도 좋게 만들어준대요. 여기에 들어있는 티오브로민하고 카페인이 다 자극제잖아요. 그래서 집중력도 끌어올리고 기분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녹차 자주 마시죠.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녹차를 석 잔 이상 마시면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포도 중에도 붉은 포도가 좋답니다. 이 붉은 포도는 과육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이나 씨앗에도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심장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해요. 또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 항산화제, 또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있어서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죠.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하루에 사과 1개 먹으면 의사 보러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계속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만 약은 좀 싫다 하는 분들은 차, 다크 초콜릿, 사과, 그리고 붉은색 포도를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구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신경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는 소식도 여기저기서 또 들려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I am a doctor. Beware these 6 common cancer symptoms for people under 50. 50세 미만인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6가지 주요 암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50세 미만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breast cancer, 유방암, 림포미아, 림프종이라고 부르죠. 또 colorectal cancer, 대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들처럼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testicular cancer, 고환암, kidney cancer, 신장암, 그리고 pancreatic cancer, 췌장암도 증가세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암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bowel changes.
배변이 좀 달라지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 colon cancer, 대장암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 색깔이 검거나 변 굵기가 너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했는데요.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환경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거 병원 빨리 가야 되고요. 두 번째, unintentional weight loss.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는데 살이 막 빠진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갑자기 식욕이 줄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기운이 너무 없고 잠자는 그 수면 패턴도 달라졌다면 역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노력 없이 체중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체중이 저절로 막 줄고 식욕이 뚝 떨어진다면 그때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lumps or abnormalities인데요. 멍울이나 뭔가 이상한 부위가 발견되는 겁니다. 50살 미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breast cancer, 유방암의 경우에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유두 분비물이 생기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젊은 층에게서도 testicular cancer, 고환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환에 멍울이나 통증은 없지만 혹이 만져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멜라노마나 기타 스킨 캔서, 피부암의 경우에는 피부에 없던 뭔가가 생기거나 크기나 색깔이 변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일단 눈에 보이니까 뭔가 달라졌다 하면 진료를 빨리 받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unusual bleeding, 비정상적인 출혈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 외에도 소변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 방광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리할 때가 아닌데 질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 또 endometrial cancer, 자궁 내막암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행히 cervical cancer는 젊은 층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혈은 어디서 나든지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night sweat,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밤에 심하게 땀이 나는 경우, 요거는 림포마, 림프종 같은 림프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나 목, 또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감염이 자주 되거나 피곤한 게 너무 심하다면 루케미아,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운동 안 했는데 체중이 막 빠지고 복통이 생기고 등에 통증 생기면서 피부는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짙어지면 pancreatic cancer, 췌장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식습관 개선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많이 먹고 있다면 줄여야죠. 금연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게 좋고요. 정기적으로 암 검진하는 건 필수죠. 여성들은 매모그램, 유방 촬영술, 또 팝스메어, 자궁경부암 검사 받는 거 좋고요. 남녀 모두 45세 이상이면 대장 내시경,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타이로이드, 블러드 캔서, 갑상선암이나 혈액암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성들은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 검사도 하는 게 좋고요. 암, 캔서,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는다면 암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에게 떡볶이가 있다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핫도그가 있죠. 핫도그 참 좋아하는데요. 7월 4일이 되면 네이턴스 핫도그 이팅 컨테스트도 하고요.
한국에서 핫도그라고 부르는 건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콘독이라고 부르죠. 핫도그는 빵 갈라서 거기다가 소세지 넣는 거, 그거 핫도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Don't even think about putting ketchup on a hot dog. 핫도그에 케첩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핫도그에 뭐 뿌려 드세요? 핫도그 하면 일단 뭐 케첩이나 머스터드 그 정도 뿌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케첩을 핫도그에 뿌리는 건 8살까지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핫도그에 케첩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이거 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은 미국 사람들이 핫도그를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느냐? National Hot Dog and Sausage Council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Memorial Day부터 Labor Day까지 70억 개의 핫도그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훌루에 드라마가 하는데요. The Bear라고요. 이 드라마 안에서 핫도그에 어떤 토핑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핫도그에 케첩을 뿌리느냐 마느냐 이 얘기까지 간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What kind of a-hole puts ketchup on a hot dog? 어떤 바보가 핫도그에다가 케첩을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A child. 애들이나 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카고 출신의 칼미가 케첩을 핫도그에 뿌리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데 시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의견이라고 해요. 미국에는 18가지 이상의 동네별로 아주 특별한 스타일의 핫도그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머스터드를 뿌리고 양파 익힌 걸 얹어 먹고요.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는 소세지를 베이컨으로 이렇게 감싸고 거기다 핀토빈스하고 할라피뇨, 고추하고요. 그리고 사워크림 같은 크레마라는 소스를 얹는 소노라 핫도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는 핫도그에 케첩을 올리는 게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시카고 사람들은 일단 소세지를 넣고 거기다 머스타드 먼저 뿌리고요. 피클 다진 거, 피클 렐리쉬, 또 양파는 생으로 다지고 오이 피클을 그 위에다가 또 한 조각을 얹습니다. 뭐 되게 많이 얹죠. 거기다 토마토도 얹고 소금은 샐러리 소금으로 뿌리고요. 또 스포츠 페퍼라는 아주 매운 고추는 옵션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핫도그 하나에다가 토핑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대공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핫도그 한 개로 한 끼 식사를 해결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는 절대 케첩을 뿌리지 않는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시카고 출신이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에 CNN 인터뷰에서 It's not acceptable past the age of 8. 8살이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핫도그에 케첩이 잘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맛의 조화 때문에 그렇대요. National Hot Dog and Sausage Council 회장 에릭 마텐틀이라는 분이 Generally, the reasoning behind it is just the sweetness of the ketchup. It is just not an ideal complement to the hot dog. 케첩이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케첩이 너무 달기 때문에 핫도그와 잘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토핑들의 맛을 혼란스럽게 하고 케첩이 그 맛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케첩은 안 뿌리는 게 좋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케첩은 다니까 달고 시고 하니까 아이들 취향이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몇 살까지는 핫도그에 케첩을 뿌려도 될 것인가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8살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전국 핫도그 앤 소세지 위원회 National Hot Dog and Sausage Council에서는 18살까지는 케첩 뿌려 먹어도 괜찮다고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머스터드는 다른 토핑 재료들과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더 맛있게 해준다는데요. 내가 아재 입맛인지 애들 입맛인지 미국에서는 이걸로 알아볼 수 있겠죠? 핫도그에 케첩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로요.
이제는 여행 갔던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또 집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뭐 정리도 좀 하고요. 내일은 뭘 입고 출근을 할까? 내일 입을 옷도 슬쩍 꺼내 두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만 더 쉬면 딱 좋을 텐데. 그쵸? 저도 딱 그 맘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밤은 이상하게 더 짧고요.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쉬었다는 건 다시 힘낼 준비를 했다는 뜻도 되겠죠. 몸은 조금 무거워도 마음만큼은 가볍게. 그래서 내일 일어났을 때 내일 아침의 햇살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기분 좋고 부드럽게 느껴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좋은 사람들, 좋은 일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민리 라디오였습니다.